자, 오늘 제가 이제 그 세미나 드리고 싶은 주제는 Qualified Retirement Plan입니다. Qualified Retirement, 누가 Qualified를 해주냐 하면은 IRS가 해주는 거예요. IRS가 세금 공제가 되도록 하는 그런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IRS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리타이어먼트 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리타이어 한다고 하시면, 은퇴한다고 하시면은 우선 라이프 인슈런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뉴이티 있죠? 라이프 인슈런스 있고, 어뉴이티, 연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그 비즈니스에 에코리가 있겠죠. 갚을 빚 빼고 나서 남는 순수한 자본이죠.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집도 뭐 그 중에 하나겠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은퇴하기 위한 어떤 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라이프 인슈런스를 이미 사놓으신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그거 살 때 세금 공제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라이프 인슈런스 사면 세금 공제 안 되죠. 연금을 사도 세금 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사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을 해도 저는 회계사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정말 똑같은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부동산 하나 사면 그 세금 공제 됩니까? 집에다가 다운 페이지만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죠. 집에 다운 페이를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이자를 적게 냅니다. 그렇죠? 이자가 적게 내니까 세금 공제가 오히려 적게 되죠. 세금을 더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커먼 센스로 알고 있는 그런 리타이어먼트 툴이라고 저는 아마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Tax Saving Qualified Retirement Plan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IRA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IRA 아시는 분 있으세요? IRA. 예.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IRA는 Qualified Retirement Plan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거는 비즈니스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전 국민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IRA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은 Qualified Retirement Plan이 가장 큰 것은 1년에 1인당 21만 불씩 집어넣을 수 있는, 21만 불이 그냥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플랜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Qualified Retirement 플랜을 하게 되면은 그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 얘기 나왔었던 라이프 인슈런스, 어뉴이티 뭐 이런 것들을 이 Qualified Retirement 플랜을 통해서 인베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세금 공제를 그동안 하지 못했었던 이런 인베스트먼트 툴들이 이제는 세금 공제를 하면서 집어넣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이프 인슈런스 지금 100만 불짜리를 하나 사신다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 연세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2,000불 뭐 이렇게 내셔야지만 100만 불짜리를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금 공제를 한 돈으로 똑같은 라이프 인슈런스를 한다면은 2,000불을 넣는데 2,000불이 세금 공제가 되면 뭐 최소한 30% 되겠죠, 세금이. 그러면은 2,000불이 아니라 1,400불 가지고 똑같은 100만 불짜리 라이프 인슈런스를 사는 겁니다. 큰 차이로. 굉장히 큰 차이. 근데 이 다음에 제가 이 Qualified 세금 공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나눠드려야 되는데 이게 숫자가 자꾸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졸려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숫자를 보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미국의 세법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인컴 텍스 브라켓을 단순하게 몇 가지 4단계로 줄여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 하도 많이 신문지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텍스 브라켓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컴이 18,000불일 때까지는 10%입니다. 그게 15%로 올라가죠. 18,000불부터. 그 다음에 25%로 점프합니다. 이 점프가 굉장히 큰 거예요. 빅 점프죠. 그 다음에 28%로 올라가고요. 저 뒤쪽에 그림을 그리지 않았지만 33%, 39.6까지도 올라갑니다. 그 뒤에는 점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15에서 25로 넘어가는 요 단계가
점프가 많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위쪽에 25%보다 위쪽에 수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어떤 리타이어먼트 플랜, 퀄리파이드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통해서 비용 공제를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인컴을 줄인다든지 뭔가 해가지고 그 타엑서블 인컴을 만약에 줄일 수만 있다면은 25% 이상의 세금을 세이브하면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만 불 정도 벌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28%에 해당이 됩니다. 28%인 사람이 만약에 12만 4천 불을 12만 4천 불을 어떤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통해 가지고 줄였다고 하면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이 시점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저희 회계사들의 목표예요. 효과가 좋거든요. 25%까지. 그다음 15%까지 떨어지면 사실은 그 다음에 효과 별로 안 좋아요. 이 다음 페이지에 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걸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되겠지만 12만 4천 불 줄게 되면은 연방정부 세금 3만 3천 불 줄일 수 있고요. 여기 텍사스 잘못됐어요. 그 조지아입니다. 조지아 세금이 사실은 3,000불, 조지아는 좀 더 비싸가지고 한 7,000불까지 줄일 수 있어요. 여기 칼리지 투이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자녀분들이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생 자녀분들 두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이 중에서? 아, 있으시군요. 예. 그 만약에 자녀분들이 한국 부모님들은 굉장히 겸손하신데 아이들이 공부 잘해요. 한국 분들 아이들이 공부 잘합니다. 만약에 그 사립대학교 동부에 있는 명문설 그 가까운 데는 여기 에머리도 있습니다만 좋은 학교에 진학을 아이들이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그런 좋은 학교들은 메리트 베이스 스칼러십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부모님 그 다들 어차피 공부를 잘하니까 부모님의 수입하고만 관계해가지고 스칼러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스칼러십이 당연히 부모님 수입이 많으면은 더 적게 되겠죠. 장학금을. 그게 31%예요. 31%. 부모님이 수입이 10,000불 더 늘어나면은 장학금 3,100불 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죠. 이 사람이 만약에 12만 4천 불을 줄일 수만 있다면은 연방정부 세금 3만 3천 불, 조지아 7천 불 합치면 4만 불이죠. 칼리지 투이션 3만 7천 불, 다 합쳐서 거의 8만 불에 가까운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12만 4천 불을 어디다가 돈을 넣었더니 8만 불을 나한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60% 이상, 70% 가까운 돈을 세이브할 수가 있죠. 그래서 25% 넘어가는 여기 이제 7만 6천 불이라고 하는 건 텍서블 인컴입니다. 사실 이건 텍서블 인컴은 기본적인 공제를 제하고 난 다음에 남은 인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로스 인컴으로 따지면 한 10만 불 좀 넘어요. 그러니까 10만 불 정도 되시면은 그 다음부터 25%를 내는데 이 아래쪽은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계신 분들은 리타이어먼트 플랜 할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얘기가 바뀌었어요. 오바마 케어가 생겼거든요. 오바마 케어가 어떤 사람들한테 작용을 하냐면은 이 15% 존에 있는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에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지금. 오바마 케어가 얼마나 되는 거냐면은 every 10,000불 더 벌을 때마다 2,500불씩 오바마 케어 프리미엄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 저희가 설계사가 보기에는 세금이에요. 수입에 비례해서 뭔가 더 낸다는 거죠. 그럼 그 수입 세금이죠. 그 세금이 25%입니다. 기존에 15% 세금을 내고 계시던 분들이 25%짜리 계단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합치면 40%죠. 40%니까 이 존에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이 존에 있으신 분들이 예전에는 15%밖에 안 내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제일 높은 세율을 내고 계시는 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적용을 하는 이 구간에 있었던 그러니까 리타이어먼트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속된 말로 어떻게 얘기할까 낮은 데로 임해서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효율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자녀분들이 있어요.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에머리 다닙니다. 에머리 다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뭐 하다못해 무슨 그 프라피셔링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10,000불을 만약에 인컴을 줄였어요. 그럼 세금 15% 줄어들죠. 여기 세금 15%, 오바마 케어 25% 줄어들죠. 그 위에 학비 30% 또 줄어들겠죠. 다 합치면은 80%를 줄일 수는 있는 거예요. 80%. 10,000불 집어넣었더니 8,000불 돌려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이게 오바마 케어의 어떤 불합리한 디자인 자체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만 이용하면은 아주 굉장히 큰 텍스 브레이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극단적인 예로
저희 손님 중에 IRA에다가 200불을 집어넣었더니 오바마 케어 이런 것들은 가지고 세금이 3,000불이 줄어드신 분이 있어요. 200불 집어넣었더니 3,000불이 줄어들어요. 네,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퀄리파이드 리타이어먼트 플랜의 어떤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리타이어먼트 플랜의 효과 보면은 퀄리파이드 리타이어먼트 IRS가 퀄리파이 해주는 은퇴 플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IRS가 어떤 사람들한테 이 은퇴 플랜을 하게 해주냐면은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납세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라는 얘기는 자기 비즈니스에서 자기가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코퍼레이션이 아니고 개인일 경우라도 자기가 월급을 받아가지 않아도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그 사회보장 세금을 내는 사람들. 어떤 형태로든 그걸 내는 사람들은 퀄리파이드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할 수가 있습니다. IRA 있습니다. IRA가 아니에요, 사실은. IRA가 아니지만 그 위에 심플 IRA 11,000불까지 할 수 있고요. SEP IRA 월급의 25%까지 할 수 있고요. 401k 18,000불까지 할 수 있고요. 프로핏 쉐어링 1인당 52,000불 할 수 있고요. 디파인드 베네핏 1인당 21만 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는 않아요. 1인당 5만 불, 21만 불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페이롤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야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게 다 적용이 되지.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세금 공제 효과는 텍서블 인컴이 보통 10만 불에서 40만 불 사이에 있으신 분들이 이런 플랜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그 집어넣은 돈의 투자 금액의 25에서 33% 세금 공제됩니다. 그 외에 25% 33% 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학자금 스칼러십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바마 케어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추가로 보너스로 더 세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지금 제가 얼핏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분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여기 몇 분 와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보통 명문사립대 대학교 그 US 뉴스 월드 리포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랭킹 한 30등 안에 그 정도 들어가는 주립대학교가 아닌 어떤 사립대학교라고 하면은 특별한 그러니까 장학금 신청서가 남들하고 좀 특별해요. FAFSA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FAFSA라는 것도 물론 쓰지만 CSS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도 쓰게 됐습니다. 그거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런 명문사립대 학자금을 줄이는 이거 투자금의 31%까지도 이거 뭐 누구나 다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이게 그 아이디어리 이렇다는 것이고요. 오바마 케어 프리미엄 감면은 25%입니다. 이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 제가 뭐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굉장히 많이 쓰려고 합니다만 1년에 많을 때는 10개까지 제가 아틀란타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려고 제일 큰 걸림돌이 뭐냐면은 묘하게도 종업원들이에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종업원들도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종업원이 있으면. 그러니까 종업원들한테 그럼 얼마를 줘야지 내가 세금을 얼마를 세이브할 수 있느냐 이런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세금을 10,000불 세이브했는데 종업원한테 3,000원 주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7,000불 세이브 하는구나.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종업원한테 줘야 돼? 그럼 안 할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 게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퀄리파이드 리타이어먼트의 요새 퀄리파이라고 하는 게 IRS가 퀄리파이 해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IRS가 제일 큰 전제 조건이 뭐냐면 non-discrimination이에요. 종업원들을 오너하고 discrimination,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디자인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오너 그룹들은 본인의 페이롤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그룹이에요. 많이 할 수 있죠. 원하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이 이런 계산 방법, 저런 계산 방법을 막 해보면 실제로 보통 프랙티컬이 5%에서 15% 정도가 종업원한테 갑니다. 이때 5%에서 15%. 근데 세금 세이브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게는 30-40%, 많게는 70-80%도 세이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에서 15% 정도 가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종업원들한테 많이 가도 좋으니까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 종업원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오바마 케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오바마 케어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종업원한테 내가 보너스를 10,000불을 더 줬다 하면은 그 10,000불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종업원이. 그 10,000불을 주기 위해 가지고 소셜 텍스 내가 띄어야 되죠. 그 종업원이 세금 내야 되죠. 그거 10,000불 받은 것 때문에 오바마 케어 프리미엄 더 내야 되죠. 50%예요. 50%. 다 합치면. 내가 10,000불 줬더니 5,000불을 어딘가에다가 내야 되는 거예요. 종업원이. 근데 만약에 내가 리타이먼트 플랜을 통해 가지고 그 10,000불을 주면 그 10,000불이 고스란히 종업원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종업원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안 좋은 거는 은퇴하고 나서 찾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게 안 좋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찾을 수 있으니까 종업원들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보너스를 달라고 해요. 근데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럼 5,000불을 세금을 내고 5,000불을 찾는 거나 내가 10,000불을 그냥 넣어줬는데 본인이 그 은퇴요금 깨면 돼요. 종업원이. 깨서 받으면 되잖아요. 5,000불 세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냥 보너스로 받겠다. 이런 종업원한테 내가 그냥 10,000불 넣어주고 네가 정 그렇다면 그냥 찾아라. 찾으면 되잖아요. 5,000불 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베스팅 스케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종업원들한테 너무 많이 가게 디자인하면 안 돼요. 저희가 디자인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저희가 오너한테 90% 이상 가게끔 디자인이 거의 돼요.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베스팅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베스팅이 뭐냐면은 내가 종업원한테 10,000불 넣어줬는데 그 10,000불이 지금 현재 종업원 것이냐 아직 아니라는 거죠. 종업원이 나하고 같이 만 6년 이상을 근무를 해야만 그걸 다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10,000불 넣어줬는데 그럼 6년 안 하고 만약에 5년 있다 그만뒀다? 그럼 80% 가져가요. 4년 만에 그만뒀다? 4년 하고 그만뒀다? 60% 가져갑니다. 만 2년 지나면은 20%. 그러니까 만 2년부터 20%씩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종업원들이 일찍 그만둬가지고 본인이 가져가는 돈 말고 남아있는 돈이 있으면 그걸 forfeiture라고 하거든요. 이 회사에 남아있겠죠. 계속 남아있어요. 언제까지 남아있는 이 회사 문 닫을 때까지 남아있어요. 문을 닫고 나면은 그 문 닫을 때에 이 회사에 남아있는 종업원 오너겠죠 아마. 오너겠죠. 그 오너가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인데 우선은 인플로이의 로열티가 굉장히 좋아져요. 종업원들이 이제 회사에서 남는 돈이 그냥 보너스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베네핏이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회사 일에 훨씬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이거 잠깐 아까 CSS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은 더 머리가 아파요.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은 살 때 이제 가게 되면은 소리가 어마어마하죠. 1년에 몇만 원씩 10만 불이죠. 10만 불씩 4년 만에 졸업하면은 4년 28만 불인데 4년 만에 졸업 못하면은 5년 6년 가면은 엄청나죠. 그게 넘버원 사람이 살면서 넘버원 익스펜스예요. 이게 집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애들 사립학교 가게 되면. 근데 그 사립학교 갈 때 CSS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CSS 프로파일은 팹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CSS 프로파일은 팹사하고 조금 틀립니다. 팹사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액꼬리는 신경을 안 써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액꼬리 그 집 팔아가지고 학비 더 내라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CSS 프로파일은 그거 봐요. 홈 액꼬리 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시다면은 그 스몰 비즈니스의 자본, 액꼬리도 봅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쩌면 섹션 529 그 컬리지 펀드 이런 것들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은 교육적금이죠, 교육적금.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529에다가 돈 집어넣었다가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계속 불렸다가 나중에 애들이 대학 갈 때 되면은 그거 찾아가지고 애들 학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우대 교육 적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529인데 이거 하면 안 돼요. 529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거 하면은 그 529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학비를 낼 때마다 부모님의
부모님의 수입으로 그걸 간주를 합니다. 수입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내야 돼요. 오히려 더 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빠지는 거가 있어요. 보면은 부모가 이미 가지고 있는 리타이어먼트 보험이나 연금 같은 것들은 그런 거 뜯어가지고 학비 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홈에코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제일 치명적인 건 뭐냐면은 캐시로 갖고 있는 거. 부모님이 캐시로 갖고 있는 거가 제일 큰 문제예요. 만약에 은행에 캐시로 갖고 있다고 하면 그 갖고 있는 캐시에 대해 가지고 12%까지 전부 다 내라고 합니다. 캐시처럼 유동성이 큰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12%까지 부모님이 내야 되는 교육 분담금, EFC가 분담금이에요.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부모님이 내야 되는 분담금. 유동자산이 특히 캐시처럼 유동성이 큰 유동자산은 12% 뺏기고요. 그러니까 집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에코리처럼 유동성이 크지 않은 그런 에셋 같은 경우는 5% 정도 뺏깁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거가 지금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몇 퍼센트 학비를 더 내느냐 하는 걸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자산 말고 부모님의 수입이 이제 더 큰 문제죠, 사실은. 부모님의 수입은 부모 소득의 27에서 47을 이렇게 나왔는데 소득이 작은 사람은 자기 소득의 27% 내고 소득이 좀 많은 사람은 부모님 소득의 47% 내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소득에 대해서. 엄청납니다. 47%까지 올라가는 얘기는 내가 마음으로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애들 학비 좀 더 내보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마음으로 더 벌었더니 4,700원 학비 더 내려. 그럼 뭐하러 일을 해요? 차라리 하지 말지. 그런 굉장히. 그런데 부모님의 소득이라고 돼 있잖아요. 소득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소득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 됩니다. 엉터리 비용을 집어넣어도 소득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을 통해서 소득을 줄이면은 당연히 학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게 이걸 세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워낙 엄청나고 약 31% 정도 됩니다. 31%. 여기서 27에서 47년 가되고 평균적으로 31 정도 나와요. 부모님이 10,000불을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에다가 적절하게 집어넣게 되면 3,100불을 학비를 더 받는 거죠. 장학금을. 리타이먼트 플랜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IRA는 포함 안 되고 심플 IRA 그리고 셋 IRA 이런 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그보다 좀 더 센 것들 401k나 프로피시언이나 디파인드 베이크 플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k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미국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401k가 기본이죠. 401k가 국내 애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은퇴연금입니다. 401k는 어떻게? 근데 스몰 비즈니스도 할 수 있어요. 스몰 비즈니스 당연히 401k 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나는 인플로이 하나도 없고 나 혼자 비즈니스 하는데 그것도 그냥 돼요. 더 쉬워요. 솔로 401k라는 거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스몰 비즈니스에는 이런 거 못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401k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IRA라고 하는 거 있는 IRA 뭐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IRA 하면은 은퇴할 때까지 절대 뜯으면 안 되죠. 뜯으면은 페널티 내고 세금도 내고 다 내야 되죠. 근데 미국 회사 다니는 사람들 401k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융자를 해요. 내 돈 내가 융자하는 거예요. 내 돈 내가 융자하는 거니까 이자가 0%겠죠. 이자를 안 내요. 그렇게 융자해가지고 집에 살 때 다운페이하고 그렇게 융자를 해서 애들 학교 갈 때 그쵸? 학교 갈 때 뭐 내고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이거 큰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18,000불까지 1인당 18,000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슬래시 쳐놓은 거는 54 넘어간 사람들은 24,000불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부부가 만약에 이 비즈니스 둘 다 월급 받아가신다면 1인당 24,000불씩 1년에 한 5만 불 집어넣을 수 있겠죠. 1년에 5만 불이면 굉장히 세금 많이 세이브해요. 웬만하면 10,000불, 2만 불까지 세이브합니다. 할 수 있고요. 매년 바꿀 수 있어요. 매년 금액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조금 복잡해요. 조금 복잡합니다. 회계사가 복잡한 거지 여러분들이 복잡한 건 아니죠. 그리고 어떤 인베스트먼트 할 수 있냐? 401k 가지고 인베스트먼트 할 수 있는 거 뮤추얼 펀드 살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어뉴이티, 은퇴연금이죠. 연금 살 수 있습니다. 세금 세이브한 돈으로 연금 살 수 있고요. 라이프 인슈런스도 조금 리미테이션이 좀 있지만 살 수 있습니다. 401k 말고 이제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해요. 프로핏 쉐어링의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회사에서 남은 프로핏을 오너와 종업원들이 나눠 가지는데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너한테 좀 많이 가게끔 저희가 디자인한다고 말씀드린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프로핏 쉐어링 플랜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1인당 1년에 5만 4천 불 씁니다. 부부 합산하면 10만 불까지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수입이 한 20만 불 돼요. 20만 불 돼요. 그래서 근데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어디 좋은 대학교를 가게 돼 있고 지금도 세금 너무 많이 내고 있고 근데 그 학비까지 막 잔뜩 내야 됩니다. 근데 프로핏 쉐어링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 해가지고 돈을 한 10만 불만 집어넣었어요. 부부 합산해가지고. 그랬더니 종업원한테 한 10,000불 줘야 돼. 10,000불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좀 10,000불씩이나 줘야 되고 그 10,000불 때문에 못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 10만 불을 집어넣은 것 때문에 세금 한 3만 불 세이브하고요. 그리고 학비도 한 3만 불 세이브해서 6만 불 세이브합니다. 종업원한테 10,000불 주는 게 문제가 아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매년 바꿀 수 있어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너무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역시 똑같이 뮤추얼 펀드 살 수 있고요. 라이프 인슈런스 살 수 있고요. 어니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은퇴를 고려를 하실 때, 은퇴를 언젠가 이제 고려를 하실 때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비즈니스 석세스 프로그램이에요. 엑시트 플랜이에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끝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그 이후에.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팔아가지고 남은 돈을 가지고 그냥 같이 은퇴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도중에 만약에 내가 어떻게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 가족이 커버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늘 고민을 하잖아요. 늘 고민을 하는데 그게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죠. 아니면은 내가 비즈니스 끝나고 나서 고정적으로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나오는 인컴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 또 어뮤니티죠. 이런 것들 누구든지 하고 싶어요. 다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세금을 세이브하는 게 아니니까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있다는 거죠. 방법이 있다는 거죠. 뭐 다 살 수 있습니다. Defined Benefit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건 플렉시빌리티가 없습니다. 플렉시빌리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금액 조정 안 되고요. 한번 가입하면은 최소한 3년, 적어도 5년. 5년 동안 플랜 캔슬도 못하고 계속 넣어야 됩니다. 똑같은 돈 넣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워낙 1년에 21만 불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 보니까 1인당 지금. 매년 100만 불씩 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세이브하겠죠. 부부 2명이 있으면 각각 20만 불씩. 그렇게 하니까 가능합니다. 여기서 나온 그 401k Profit Sharing Defined Benefit이 Qualified Retirement 플랜에서 제일 고급 플랜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종이에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제가 저희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식으로 세이브를 했는지에 대한 example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여기만 표시했는데 한번 보죠. A오피스 연간 수입이 52만 불이에요. 상당히 많죠. 52만 불인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본인 컨트리뷰션 1년에 한 8만 6천 불 집어넣었습니다. 401k와 프로핏 쉐어링과 디파인 모핏 다 집어넣었어요. 아주 복잡하죠. 인플로이한테 한 7천 불 나가요. 그래서 세금 세이브하는 걸 보면은 이거 플랜 하기 전에는 1년에 세금만 13만 5천 불 내는 사람이었었는데 이거 하고 나서 8만 4천 불 내는 걸로 했습니다. B를 보면은 1년에 한 3,600불 내고요. 종업원한테 아까 7천 불 간다고 그랬죠? 그것도 비용이라고 한번 보죠. 비용 나가는 거는 TPA하고 CPA한테 나가는 비가 한 3,600불 내고 종업원한테 나가는 게 한 7,000불이에요. 여기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했죠. 한 5만 불 이상 했죠. 그러니까 이 비용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네트 세이빙이 4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펙트는 43%. 내가 투자했었던 돈 이만큼에 대해서 4만 불 세이브는 43% 세이브한 거예요. 많이했죠. 여기는 뭐 비슷하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13만 1,000불인데 쭉 내려가서 40% 세이브했습니다.
이 사람은 15만 토탈 인컴 15만 불인데 이거 솔로 포럼 케이스. 원맨 코퍼레이션이에요. 자기 하나밖에 없어요. 원맨 코퍼레이션 하는 사람들 3만 불 집어넣어가지고 쭈쭈쭈쭈 내려와서 CPA 딱 300불 내고 솔로 포럼 케이 같은 건 CPA 도 싸거든요. 8,700불 세입해서 29%였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적을까요? 왜 애가 없어요. 싱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금 브레이크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 뭐 27만 불인데 수입이 27만 불인데 프로핏 셔링하고 디파인드 베니핏을 섞었어요. 6만 1,000불 집어넣고 정보원한테 한 10,000불 줬어요. 쭉 내려가서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애가 좋은 학교를 가는가 보죠. 스칼러십을 이만큼 집어넣었더니 학비를 25,000불을 덜 내게 됐어요. 이거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토탈 세이빙 38,000, 47% 세이브였습니다. 이게 제가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특별히 많이 세이브한 어떤 샘플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보통 이 정도들 하십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퀄리파이 리타이먼트 플랜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너무 복잡해서 머리 아프고 그래서 어떤 플랜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어떤 세금 효과가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요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16년째 아틀란타에서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 손님들의 경우에 말씀을 나눠보면은 굉장히 제가 원하는 방향하고 틀리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어떻게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지고 세금을 공제를 받으면서 세이브하면서 저 건강하게 은퇴할 것인지 이런 생각을 참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분들이 은퇴했을 때 평균적으로 어떻게 재산을 갖고 계시냐면은 90%가 자기 집이에요. 자기 재산의 90%가 집에 몰려 있습니다. 나머지 10%가 소셜 시큐리티를 포함한 파이낸셜 에셋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집에다가 90%라 내 모든 전 재산의 90%가 집에 들어가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원금을 갚았겠어요. 원금 갚을 때 누가 세금 공제해주나요? 안 하죠. 안 해주죠. 그 짓을 평생 동안 할 거예요. 평생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은퇴했을 때는 나한테 한 달에 얼마씩 줄 수 있는 파이낸셜 에셋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렇게 은퇴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70살에 80살에 돌아가셨지만 이제 100살까지 하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리버스 모기지를 해가지고 생활비를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리버스 모기지 하면 또 이자 내죠. 근데 그 이자는 세금 공제도 또 못해요. 수입이 있어야지 공제를 하죠. 그러니까 거꾸로 사시는 거예요. 거꾸로. 완전히 잘못 사시는 거예요. 만약에 패러다임 좀 젊었을 때 생각을 바꿔가지고 집에 원금 하나도 안 갚아요. 인터레스트 원리는 그냥 갚아요. 뱅크럽시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갖고서는 그 원금 갚을 돈을 내 리타이먼트 플랜에다가 갖다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세금이 세이브되죠. 그러니까 집에다가 원금 갚을 돈 10,000불 내가 갚을 수 있다면은 리타이먼트 플랜에다 넣는다는 얘기는 세금이 세이브되니까 13,000불, 어떤 사람은 14,000불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1년에 14,000불씩 세이브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불씩 하고 있어요. 이게 20년이 돼봐요. 20년, 30년 복리의 마술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면 그게 30배, 20배 거기까지 안 되겠고 3배, 4배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은퇴를 했을 때 나 50만 불짜리 집 있는데 페이오프 됐어. 나 인생의 목표 이뤘습니다. 페이오프 돼가지고 할렐루야 하고서는 하시는 분들이 있나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 50만 불짜리 집 있는데 그게 깡통 주택이에요. 융자가 60만 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파이낸셜 에셋에 150만 불 쌓여 있어요. 큰 차이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어떤 이런 패러다임의 어떤 생각을 사고를 좀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좀 육성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에셋이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집은 프로퍼티 텍스 내야 되죠. 프로퍼티 텍스 갖고 있으면 프로퍼티 텍스 냅니다. 근데 파이낸셜 에셋은 프로퍼티 텍스 없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엑시트 플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언젠가 그 비즈니스를 팔아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팔면은 그때 가가지고 세금을 한꺼번에 많이 내게 되죠. 내가 비즈니스를 50만 불에 팔았으면은 세금 10만 불 정도는 내는구나.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을 통해 가지고 같이 잘 운영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 있어요. 지금 정말 제로 낼 수 있어요.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불을 벌었는데 비즈니스를 팔아가지고 50만 불을 벌었는데 오너 파이낸스를 줬어요. 오너 파이낸스를 얼마 줬냐면 2년 줬어요. 딱 2년 줬어요. 12월 달에 팔아가지고 25만 불 받고 그 다음에 다음 해 1월 달에 나머지 25만 불 받았어요. 한 달 만에 다 받았죠? 극단적인 거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극단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2달 안에 다 받았지만은 세금 보고는 50만 불을 한꺼번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25만 불씩 2번 보고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리타이먼트 플랜을 하나 셋업을 했어요. 리타이먼트. 그래서 1년에 15만 불 집어넣었어요. 그럼 원래는 25만 불씩 2번 보고해야 되는데 15만 불을 어디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세금 공제를 받았으니까 사실은 10만 불만 보고하면 되죠. 10만 불만 2번 보고하면 되죠. 이런 캐피탈 게인 텍스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이에요. 미국에서 롱텀 캐피탈 게인 텍스는 up to 10만 불까지는 0%예요. 하나도 안 내.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조지아의 텍스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조지아의 시니어 텍스 세이빙 있습니다. 62살 넘어간 사람들은 일반 소득이 아니라 캐피탈 게인이나 아니면 이자 소득 같은 것으로 1인당 1년에 6만 5천 불까지 세금 하나도 안 냅니다. 조지아는 원래 그래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많이 요즘 플로리다보다 나은 것 같아요. 1인당 6만 5천 불이니까 1년에 13만 불까지 텍스 프리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10만 불 정도 가지고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0만 불의 비즈니스를 팔아가지고 10만 불 세금 내고 40만 불 가지고 은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플랜을 미리미리 좀 여유 있게 운영을 했었던 사람들은 세금 하나도 안 내고 50만 불 통째로 가지고 은퇴하는 거죠. 큰 차이죠. 네. 전혀 안 낼 수 있나? 예, 전혀 안 낼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증여상속 계획이 잠깐 나오는데 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저희가 질문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 섞어봤어요. 증여하고 상속세. 한국에서는 증여상속세가 뭐 상당하죠. 한국의 증여상속세 최대 세율이 제가 알기로 65%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내는데 여기도 증여상속세 세율 높습니다. 지금 한 40% 정도 돼요. 40% 되는데 근데 이그젬션이 있어요. 어느 정도 넘어가야지만 내요. 그게 얼마냐면은 1,000만 불이에요. 부부의 경우에 1,000만 불까지는 증여세, 상속세 하나도 안 냅니다. 하나도 안 내요. 그러니까 이거를 리타이먼트 플랜하고 좀 엮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비즈니스를 팔았을 때 50만 불 인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50만 불을 그냥 리타이먼트 플랜에다가 넣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애도 있어요. 25살인데 집에서 우아하게 놀고 있어요. 그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애들한테 이 비즈니스의 주식을 양도를 했습니다. 증여죠. 증여세 안 냈죠. 증여세 하나도 안 내고 애들한테 양도했어요. 그러면은 세금을 50만 불 나 혼자 보고하는 게 아니라 나와 애들이 나눠서 보고합니다. 그것만 해도 25만 불, 25만 불로 나뉘어지죠. 거기다가 리타이먼트 플랜 해요. 그럼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세금 하나도 안 내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애들이 수입이 좀 있어요. 수입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애들이 수입이 있겠죠. 수입이 있는 경우 있겠지만은 적어도 50만 불씩 벌지는 않을 거예요. 부모가 50만 불 내는 것보다는 적은 세율도 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애들한테까지 증여하고 상속하는 계획까지 잘 이용을 하면은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은퇴하는 방법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상엽 변호사님께서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생소한 내용이시죠? 제가 지금 할 내용은 아시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직장은 뉴욕 라이프에서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세미나는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에 대해서
이사영 회계사님이 그 플랜 자체에 대한 설명하시는 게 위주고, 저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덕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이 뉴욕라이프 선전이라든지 그런 광고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넣고, 그래서 배지도 안 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인 자격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노후 준비와 그다음에 이제 이 플랜에 들어가는 프로덕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런 은퇴 환경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그 은퇴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할 때 어떤 챌린지들이 있는지,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은퇴 플랜을 짜야 되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은퇴 플랜에는 아무래도 이 텍스 문제가 굉장히 가장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그 은퇴 플랜과 관련되는 텍스를 조금 약간 더 그 브로드한 범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금융 상품과 관련해서 텍스 디버시피케이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를 지금 현재 세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롱텀으로까지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은퇴 플랜에 대한 텍스 혜택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타이먼트 플랜에 들어가는 파이낸셜 프로덕트,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하고 이제 이상엽 회계사님하고 같이 하는 거는 주로 뮤추얼 펀드, 어뉴이티, 그리고 라이프 인슈런스입니다. 이 중에서도 어뉴이티하고 라이프 인슈런스에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세미나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은데 장수가 많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해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 만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원시적인 방법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모두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미국뿐만 아니라 특히 이거는 미국 경우 예가 되겠는데, 과거에는 한 20 정도부터 65세 정도까지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이제 평균 수명이 한 75세 정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만 리타이먼트 필요한 자금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충분했었습니다. 45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런데 현재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65세에 은퇴를 하더라도 한 85세 또는 90세, 정말 100세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도 조금 늦어졌죠. 대학 나온다고 해서 요즘 바로 잡을 같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인컴 소스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에서는 펜션이 다 있었죠. 그래서 요즘 이미 미국에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 보면은 그 펜션을 가지고 펜션과 소셜 시큐리티로 충분히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경우 펜션이 지급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우수한 기업도 거의 없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에 여러 그 지금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뭐 GM, 크라이슬러 이런 대형 그 제조업체들이 사실은 그 부도가 난 상태인데 기술적으로, 근데 그 페드에서 화폐를 많이 발행해가지고 베일아웃을 통해서 구제를 해줬습니다. 그때 그런 대기업들이 자금이 굉장히 어려졌던 거에 중요한 원인이 그 종업원들의 펜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펜션 제도를 없앴죠. 그래서 이제는 각자가 개인 저축을 통해서 이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은퇴 플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챌린지들이 앞으로 있는지 4가지,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 라이프 익스펙턴시, 기대 수명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이 남성, 그다음에 주황색이 여성, 그다음에 이 끝에 있는 그린 색깔은 부부 경우입니다. 현재 65세인 남성의 경우 82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75%입니다. 그리고 9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50%. 현재 65세이신 남성분들 중에 절반은 90세까지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5%는 95세까지. 여성분들은 조금 수명이 더 길죠.
그리고 이것을 부부로 확대해 보면은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현재 65세에 해당되는 부부들이 90세까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최소한 90세까지 생존하실 확률이 75%, 95세까지 생존하실 확률이 50%, 99세 100세가 되실 확률이 25%입니다. 조금 그림이 이해가 가세요? 조금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 숫자로 보시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65세인 남자분 75세까지 사실 확률 89%, 85세까지 66%, 95세까지 사실 확률이 20%가 넘어요. 23%. 여성은 더 길죠? 더 많으십니다. 95세 되실 확률이 30%가 넘어요. 그러면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이 85세까지 생존하실 확률이 90%, 95세까지 생존하실 확률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65세 정도 되시는 분 있으세요? 64, 5, 6 안 계세요? 예. 혹시 부부가 오셨으면 옆에 한번 보시면 아, 이 정도 우리 오래 살겠구나. 근데 이게 좋다기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면 나는 그만큼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 챌린지가 인플레이션인데 이거 인플레이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목이 다 흔들릴 정도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1년 생활비를 5만 불이라고 했을 때 1년 생활비로 5만 불이 소진된다고 했을 때 10년 후에는 이게 얼마로 늘어날 것이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 파란 색깔은 인플레이션율을 3%로 가정했을 경우 그다음에 가운데 주황색 막대는 3.29%. 3.29%라는 건 어디서 나온 숫자냐면은 1913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100년이죠. 100년 동안의 평균 인플레이션율이 3.29%입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은 이제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인플레이션도 많이 낮아져 있죠. 한 2%가 아직 안 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언제 그 금리와 물가가 다시 과거만큼 오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경제학자들도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과거 100년간의 숫자를 적용해 봤을 때는 현재 5만 불의 생활비가 30년 후에는 13만 2천 불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내가 저축하는 그 은퇴 준비가 이런 인플레이션을 커버할 수 있느냐? 모든 금융 상품이나 내 은퇴 플랜 중에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은퇴 자금 소셜 시큐리티입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콜라라고 그러죠? COLA, 코스트 오브 리빙 익스펜스 어저스트먼트 그럴 텐데 매년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적용해서 지급되는 그 연금,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조정해주고 그 이외에 어떠한 금융 상품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어저스트 해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를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미국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많은 한인분들이 당장 캐시를 더 선호하셨기 때문에 세금을 어떻게든 적게 보고하시고 소셜 시큐리티 텍스 적게 내셨는데 이제는 사고를 좀 전환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은퇴 후에 수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내가 생존해 있는 동안 무제한 지급되는 소셜 시큐리티를 최대한 받으시도록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챌린지가 지금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마켓 언서튼티. 어떤 형태로든 이 금융상품이 이 자본시장에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뮤추얼 펀드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뮤추얼 펀드는 증권시장에 투자가 되는데 증권시장이라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주식하고 채권이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 등락을 아무도 정확히 예상할 수가 없는 거고 심지어는 채권도 그 본드 마켓도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시장 수익률을 뭐 S&P 500 인덱스 같은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하나의 일샘플입니다. 10년간 일샘플인데 매년 10%씩 성장하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다가 9차 연도 9년째 가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2001년도, 2008년도 기억하실 수 있으면 2008년도에는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37%, 그러니까 37%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년간 전부 더하면은 20 빼면은 70%, 70이니까 에버리지 7%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포트폴리오 2는 똑같이 10년간 중에 마이너스 20%인 시점이 첫 번째 있었어요. 2000년도에. 그럼 이것도 에버리지는 7%죠. 에버리지는 똑같은데 그 시점이 내가 은퇴한 후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처음에 10만 불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은퇴 자금으로 10만 불을 갖고 있었고 1년에 생활비로 10,000불씩 뺀다고 가정한 그림입니다. 1년에 10,000불씩 내가 생활비를 빼고 있으면서 시장은 이렇게 10% 성장하다가 2000년도에 가서 20% 폭락했을 때, 떨어졌을 때, 그때는 다행히 마지막 부분에만 이렇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58,000불은 그래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은퇴 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때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이 끝까지 가가지고 26,000불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은퇴한 초기에는 좀 계속 올라라. 나중에 떨어져라. 이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투자하는 거가 이런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은퇴 자금 준비하는데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네 번째가 withdrawal rate라고 해서 저 위가 좀 잘 안 보일 텐데 이것도 하나의 죄송합니다. example을 50만 불로 시작을 합니다. 50만 불로를 내가 이제 모아놨어요. 그것을 그래도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이 그래프는 6.4%로 평균 수익률을 본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그 50만 불 모아놓은 거에서 매년 얼마큼씩을 내가 생활비로 빼서 쓸 것인가. 처음 이 검은 색깔이 9%. 많이 빼면 뺄수록 금방 소진되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50만 불을 내가 뭐 비즈니스를 팔건 아니면 다른 걸로 저축을 해놨건 50만 불 모아놓고 자, 나 이제 은퇴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아껴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한 9% 정도를 빼서 쓰면은 15년 정도밖에 안 가는 거예요, 이 돈이. 8% 7% 할수록 점점 약간씩 길어지는데 만약에 5%만 뺐다. 그러면은 이 시장이 6.4%로 내가 지금 성장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처음에 뺀 거보다 이제 더 이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더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35년까지는 갑니다. 근데 65세에 은퇴하신 분이 100세가 넘어가시면은 아직 살아계신데 그 돈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withdrawal rate에 대한 리스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코스트가 정말 그 우리 은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실제 데이터인데요. 2002년부터 2002년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치료 어떤 약값이나 병원비 이런 그 헬스케어 비용으로 10만 불이 지출됐다고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2015년 자료인데 물가 지수는 10만 불에 대해서 13만 1,900불이에요. 지금 숫자는 잘 안 보실 텐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런데 실제 의료비 지출액은 15만 6천 불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도 이 의료비 코스트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노후에 우리들이 사용해야 되는 그 자금의 가장 큰 지출처가 이 의료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이제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은퇴 플랜과 텍스와의 관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1930년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주황색이 텍스 브래킷 중에 제일 하이스트, 가장 소득이 높은 층. 이때는 무려 90%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그래프를 딱 열어드리기 전에 지금 내시는 세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어제 잠을 좀 못 자서 이거 만드느라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현재만 기억을 하지
과거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이 미국 역사상 세율로만 보면 가장 낮은 시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낮춘다고 그랬죠. 기업 세금도. 그런데 물론 여기 그 최저 세율은 최저 브레킷은 한 20% 가까이 됐던 적도 있지만 점점 내려와서 현재는 10%죠. 이재명 회계사님. 이제 로이스트 브레킷 10%죠. 네네. 예, 10%고 하이스트는 39.6%입니다. 이거는 페더럴 텍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지금 가장 낮은 시기인데 내가 은퇴하고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이제 세율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재정 적자 알고 계시죠?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국가 빚 재정 적자 거의 20 트릴리언. 차마 그 단위조차 이게 잘 감이 안 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경 달러인가요? 경이에요? 네, 20 트릴리언 달러가 지금 현재 미국 재정 적자인데 그렇다면 이 낮은 세율이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0년, 30년 후에는 다시 올라가지 않고서는 미국이 현재처럼 이렇게 무한정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서유럽이나 북유럽처럼 미국도 세금 굉장히 많이 내고 그 대신 국가에서 복지를 다 해결해 주는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 세금의 문제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표 숫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1979년하고 1980년 세율표인데 그때 얼마 안 됐잖아요. 80년도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1980년도에 브레이크 시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열 몇 개죠. 텍스 브레이크들이 이렇게 많았고 세율은 21만 5,400불 이상 벌으시는 분들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이 70%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 금액 물론 물가 상승은 있지만 가장 높은 구간 46만 불 이상 넘는 분도 39.6%밖에 안 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15% 내는 분이나 뭐 25%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도 사실 세금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다 많이 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텍스 레이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왜 드렸냐면 자, 은퇴 자금을 텍스가 3개 있는데 모든 자금에 대해서 세금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텍서블 세금 내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텍스를 세금을 유예해주는 연기해주는 거죠. 지금 당장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돈은 세금 하나도 안 받겠다. 텍스 프리. 그러면 뭐 전부 다 여기다 돈을 넣고 싶으시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은퇴 플랜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겁니다. 은퇴 자금 모으는데 순서로 보면은 3단계가 있겠죠. 처음에 어떤 플랜을 셋업하든지 내가 어떤 저축을 정해서 종류를 정해서 거기다 돈을 넣는 단계. 그게 이제 컨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넣은 돈이 뭐 매년 넣으실 수도 있죠. 내가 넣는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데 텍스를 매년 띄지 않고 연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텍스 디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내가 저축한 은퇴 자금을 꺼내서 쓸 때 세금을 안 받는 거. 이거 1, 2, 3번을 다 해주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IRS가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1번과 2번을 합친 거 중에 몇 가지를 허용해주고 또 2번과 3번을 합친 것을 몇 가지 허용해주고 이렇게 IRS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플랜을 허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상현 회계사님이 소개해 주신 거가 앞에 2가지. 내가 내는 돈을 텍스 디덕션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돈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텍스를 연기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을 찾을 때는 텍스가 이제 계산이 됩니다. 끝까지 무조건 텍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은퇴한 후에는 텍스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특히 또 조지아는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고려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회계사님이 자 이거 다시 한번 좀 더 설명드리면 내가 그 은퇴자금에 투자를 하는 컨트리뷰션 단계에서 텍스에서 디덕션 해주고 늘어날 때 텍스 디퍼 해주고 하지만 나중에 내가 돈을 꺼냈을 때는
텍스를 계산하는 거. 예를 들면 트래디셔널 IRA, 401k, 펜션 플랜, 프로핏 쉐어링 그리고 이런 것들 오늘 회계사님 설명하신 것들이 다 이쪽이에요. 이쪽이고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2번 플러스 3번 처음에 내가 그 투자하는 돈은 세금을 내지만 그러니까 내가 세금 신고하고 그 후에 돈 애프터 텍스 머니로 내가 어떤 금융상품을 사거나 투자를 했을 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텍스를 안 받고 찾을 때도 텍스 프리인 거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IRS 중에서 로스 IRA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로스 IRA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젊은 층들은 요즘 401k도 로스 401k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401k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로스 IRA를 많이 넣는 이유가 젊을 때 지금 수입이 적잖아요. 수입이 적으니까 세율 낮은 세율일 때 그냥 세금 내겠다는 거예요. 세금 내고 그 돈이 늘어나서 나중에 자기 30년 후 40년 후에 찾을 때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거. 그래서 로스 IRA하고 로스 401k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있는데 로스 IRA 그다음에 텍스가 면제되는 뮤니시펄 본드 이거는 거의 유명무실하죠. 지금 뭐 캘리포니아 주 거의 다 파산 상태고 뭐 주재정 뻔한데 어느 자치단체가 망할지 모르는데 이거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국공채잖아요. 국공채인데 이런 거는 이제 정말 너무 위험한 거니까 아예 고려를 하지 마시고 마지막이 캐시밸류가 쌓이는 라이프 인슈런스 이게 결국은 뭐 홀라이프, 뭐 커스텀 홀라이프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이런 텍스 혜택이 있는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표기사님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왼쪽이고요. 나중에 오른쪽은 뭐 다른 기회가 되면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 디퍼의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그 1 플러스 2, 그 다음에 2 플러스 3 공통된 게 2번이죠. 텍스 디퍼 그거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좀 약간 극단적인 예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2불로 시작한 게 매년 2배로 늘어나는 투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투자 있으면 저도 당장 하겠지만 이것이 20년 지나면은 100만 불이 넘죠. 수학 잘하시는 분이 한번 뭐 2의 몇 승 하면 딱 나오잖아요. 105만 불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에게 대해서 텍스 디퍼를 안 시켜주고 매년 세금을 띄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28%의 페더럴 텍스 레이트를 가정해보면 얼마쯤 될까요? 한번 그냥 대략 어느 정도 될 건지 한번 비슷하게 맞추시는 분한테 상품 있습니다. 30만 원도 아니고 네, 저 진짜 상품 드릴 거예요. 한번 맞추시고 대략 해보세요. 10만 불. 10만 불이요? 또 한 분만 더. 예? 25만. 10만 불, 25만 불.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50만 불. 누구 5만 불 하셨는데? 50만 불. 50만 불이요? 아, 0을 빼시지. 5만 1,000불입니다. 와우. 다시 뺏겨볼게요. 105만 불이었는데 세금을 안 띄면 근데 뭐 세금을 90% 띈 것도 아니에요. 28%만 띄었을 뿐인데 5만 불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100만 불이 어디로 갔을까요? IRS가 다 가졌나요? 이거 뭐 넌센스 퀴즈 같은 데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없어진 거 누가 가졌다는 거. 100만 불을 IRS가 가져간 게 아니고요. 매년 복리로 늘어날 수 있는 오퍼추니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IRS에 간 것도 아니고 뭐 누가 가져간 것도 아닌데 105만 불이 될 수 있었던 돈이 5만 불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IRS도 바보가 아니니까 텍스 디퍼해줘도 자기네가 별로 손해가 아닌 거예요. 왕창 늘어난 다음에 나중에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텍스 디퍼를 해주는 건데 그래도 우리 본인들로도 텍스 디퍼라는 거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걸 알면은 은퇴 자금을 준비할 때 그냥 엄하게 뭐 은행 가서 무슨 적금을 둔다든지 혹시 여기 은행 계신 분 안 계세요? 제가 조심해서 말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뭐 증권 투자를 뭐 뮤추얼 펀드를 투자한다 그냥 따로 한다든지 그런 거는 매년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매년 내죠. 매년 빼가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리타이먼트 플랜으로 텍스를 디퍼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사라. 그렇게 해서 준비하라는 게 이제 IRS에서 이렇게 허용해 준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보가 없으시면은 그 텍스 디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런 감이 없으시면은 그런 플랜은 그냥 그냥
뭐 CPA랑 같이 뭘 해야 되는 거고 귀찮고 나는 따로 투자한다. 개돈 든다. 뭐 근데 걔도 이제는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버지니아 같은데 아니 어디죠? 뉴저지 뉴스 보셨지만 자 그래서 5만 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텍스 디퍼드 어큐뮬레이션이 이렇게 중요한데 보시면 10만 불로 시작한 돈이 그래서 이건 현실적인 예입니다. 아까 거는 극단적인 예로 그 이해를 좀 충격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10만 불로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 이게 몇 년 후죠? 30년 후에 가면은 세금을 계속 낸 돈은 18만 9천 불로밖에 안 늘어나는데 텍스를 디퍼를 받으면은 세금 유예를 받으면 24만 불까지 늘어나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세금을 다 내더라도 그래도 20만 불 남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실제로는 세금 저렇게 안 내고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이상민 회사가 전문이시니까 30년까지 계실 건가요? 그래서 줄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파트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이상민 회사님과 상담을 하셔가지고 내 비즈니스에서 얼마를 내가 절세를 할 것인가를 할 때 그러면은 내가 5만 불을 뭐 한다 할 때 그 5만 불을 어디다 투자하는 거냐 궁금하시잖아요. 그 프로덕트가 크게 세 가지. 뮤추얼 펀드, 어뉴이티, 라이프 인슈런스인데 어뉴이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뉴이티는 내가 목돈을 그 어떤 금융기관 거의 대부분 보험회사입니다. 어뉴이티를 관리하는 것은 거기에 목돈을 맡겼을 때 거기서 일정한 금액을 매년 뭐 1년에 4번이나 매달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것은 한 상품에 대한 예입니다. 모든 상품이 이런 건 아니고요. 상품마다 다 다르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어뉴이티를 에이전트들이 이제 골라주실 거예요. 싱글 라이프, 나 혼자 또는 와이프 혼자로 했을 때 만약에 65세에 내가 그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나는 더 이상 이제는 65세 이상은 뭐 직장 수입도 안 받고 나 비즈니스도 안 하겠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벌었던 돈을 그냥 보험회사든 어디 맡겨놓고 연금을 받겠다 할 때 6.4% 이 상품의 경우는 1밀리언 맡겨도 6만 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밀리언을 맡기면 6.4%면 6만 4천 불이죠. 만약에 그 돈을 내가 더 붙잡고 더 불린 다음에 70세에 맡겼다. 70세부터 돈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7.3% 5년만큼 돌아가실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드려도 되는 거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7.3% 그렇습니다. 85세 조금 더 짧게 남으셨죠? 그래서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13.3% 이렇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라이프는 부부 2명을 할 경우에는 뭐 1밀리언 맡기면 5만 4천 불 85세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하다가 그것을 이제는 그냥 꾸준하게 일정 금액으로 받기를 선택하시면 9만 9천 불을 받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한 분이 돌아가셔도 그 나머지 다른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9만 9천 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뉴이티는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받고 그 나머지는 내가 돌아가신다면은 그냥 돈이 날아가는 거냐, 그냥 보험회사가 먹는 거냐, 자, 용어를 좀 너무 좀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요. 그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옵션에 의해서 내가 베네피시를 지정해서 그 베네피시에게 데스 베네핏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연금이 어뉴이티가 이 리타이먼트 플랜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덕트라는 걸 그것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뉴이티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좀 범위를 벗어나니까 이제 생략하고요. 이거는 뭐 뉴욕라이프가 어뉴이티 최고다 자랑하는 거니까 또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시장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뮤추얼 펀드 같은 거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뭐 100% 주식 또는 100% 채권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인의 연령대나 그 본인의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믿음 그런 거에 의해서 비율을 변경하는데 그래서 뭐 어그레시브냐, 모더레이트냐, 뭐 컨서버티브냐 이런 펀드 중에서 결정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한 가지 예로 35%는 주식 그리고 65%는 좀 안정한 본드, 채권형으로 되어 있는 뮤추얼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실 때 전체 15년 중에 한 2번만 마이너스가 났었네요. 마이너스 1.07%, 마이너스 9.54%. 그랬을 때
15년간 평균 리턴이 5.87%였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두 해만 없었다면은 마이너스 난 때만 피해갈 수 있었다면은 7.59%의 수익률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 불과 1점 몇 프로밖에 차이가 아니지만 이게 내 은퇴 자금이다 피 같은 돈인데 또 이게 단위가 커질수록 굉장히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2008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해 S&P 500가 37%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때 아마 어떤 뮤추얼 펀드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셨던 분은 너무나 본인이 직접 피해를 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건데 그래서 그때 그 일반 직장에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401k를 계속 뭐 10만 불, 20만 불 갖고 계셨던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401k가 반토막 나서 201k 됐다. 어떤 분은 뭐 101 됐다. 뭐 그런 분들 얘기가 나온 게 이때 얘기죠. 근데 내가 마이너스인 해를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의 생활은 계속되기 때문에 은퇴해서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사람이 1년에 뭐 230만 명, 220만 명이 결혼하고 420만 명이 태어나고 저 이런 숫자 잘 몰랐었는데 집 사시는 분들이 490만 명, 그다음에 대학교 들어가는 사람이 1860만 명 이렇게 많아요? 대학생이? 그다음에 이혼하는 숫자는 84만 명, 뭐 돌아가시는 분이 250만 명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삶이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버퍼 어셋이라는 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뭔가 내가 여유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은행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뭐 돈을 갖고 있든지 머니마켓, CD. 머니마켓은 CD보다 조금 더 리퀴디티가 좋죠. 내가 필요할 때 항상 뺄 수 있으니까. 근데 CD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뭐 페널티가 좀 있는 거 그 차이고 픽스드 어뉴이티, 홀라이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홀라이프와 픽스드 어뉴이티가 그런 버퍼 어셋이 된다는 거는 사실 별로 생각들을 못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뭐 대부분 내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자금 그러면 은행에 넣어놔야 되는 거죠. 아니면 요즘처럼 금리가 없으면은 또는 뭐 무슨 다른 목적 이게 소득을 줄이셔야 될 무슨 뭐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뭐 그냥 캐시 그대로 땅에 묻든지 뭐 세이프티 박스에 든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 홀라이프가 그런 버퍼 어셋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홀라이프는 그 밸류가 절대로 그 구조적으로 내려가지가 않아요. guaranteed to grow입니다. 항상 그 상품 자체가 늘어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퀴디티도 그 유동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 캐시 밸류가 늘어나는 것도 텍스가 디퍼드해서 늘어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텍스 프리로 액세스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주는 디비던드가 내 그 펄리스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내가 무슨 어떤 그 예상치 못했던 일로 채무자가 됐을 때 채권자가 내 그 홀라이프의 캐시 밸류에 대해서 그걸 강제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이프 인슈런스라는 게 나를 보호한다기보다 나에게 남겨지는 가족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50개 주 모두가 그렇진 않은데 거의 한 48개인가? 48개 주에서는 채권자로부터 보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 베네핏도 텍스 프리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홀라이프 경우고 이제 리타이먼트 플랜에 들어간 거는 약간 다르죠. 그거는 이제 텍스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예를 드려볼게요. 아까 15년 동안 2번만 마이너스였다고 그랬죠? 이때 S&P 500가 마이너스 22%, 그다음에 마이너스 37%, 65세에 이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65세일 때 그 해에 해필 마이너스였어요. 22% 마이너스였고 71세가 되셨을 때 2008년이 돼가지고 S&P 500가 마이너스 37%. 그렇지만 본드는 그래도 안정적이니까. 근데 본드도 이렇게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76세가 되신 시점에 마이너스 2%가 났고 그래서 35% 65%의 콤비네이션 이런 포트폴리오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분의 수익률은 두 해만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1.07, 그다음에 마이너스 9.54. 그랬을 때 이분이 처음에 1밀리언을 갖고 시작했을 때 매년 1년에 8만 불씩을 생활비로 꺼내 쓰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8만 불을 꺼내 쓰셔도 나머지 남는 돈에 대해서는 이 수익률은 늘어나잖아요. 그걸 다 계산을 해보니까
15년 후에 79세가 되셨을 때 남는 돈이 33만 불이 남았어요. 33만 7천 불.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이 마이너스가 된 해에 8만 불을 꺼내 쓰지 않고 그 포트폴리오를 허물어서 꺼내 쓰지 않고 다른 버퍼 어셋이 있었다면은, 그래서 만약에 캐시 밸류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어서 홀라이프에서 그것을 꺼내 썼다면은 이 펀드에서는 빵 안 꺼내 쓴 거죠. 그 마이너스 내는 시점에서는 안 꺼내 쓰고 그대로 놔뒀을 때 나는 8만 불 두 번만 안 꺼내 쓴 거잖아요. 16만 불을 덜 꺼내 썼는데 나오는 결과는 놀랍게도 이 숫자가 66만 9천 불이에요. 33만 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마이너스가 났을 때 내가 이렇게 다른 은퇴자금 소스가 있으면은 그때는 그걸 안 건드린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그 펀드를,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이렇게 유용하게 캐시밸류 라이프 인슈런스가 쓰일 수 있다라는 하나의 example을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캐시밸류 시간이 많이 돼서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회사의 그런 프로덕트를 사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그 모기지를 받으시거나 크레딧 카드 신청하실 때 항상 물어보는 게 뭐죠? 항상 보는 숫자. 크레딧 스코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크레딧 스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딧 레이팅이라고 하는데, IMF 났을 때 저도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요. 그때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회사 이름이 무디스. 그래서 경상도 쪽인가요? 그분들은 이 문디 같은 회사 때문에 나라가 뭐 어려워졌다고 막 그러시는데, 무디스라는 회사는 이런 기업과 나라의 신용도까지, 은행까지 평가하는 회사예요. 완전히 독립적인 회사인데 그런 종류 회사가 4개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게 스탠다드 앤 푸어, 무디스, 이 2개는 잘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AM 베스트, 그다음에 피치. 이 4군데 회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금융기관들의 신용도를 평가합니다. 신용도라는 것은 그 회사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안전한가, 충분히 여유자금이 있고 그 회사의 비즈니스가 위험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돈을 줄 수가 있느냐, 그런 거를 평가하는 건데, 모든 4군데에서 가장 최고, 회사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뭐 최고 등급인지는 사실은 이제 그 분야에 관련되는 분 아니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노후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 때는 내가 아는 사람을 보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느 회사의 상품이냐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에 내가 돈을 맡겨도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보험을 드시건 어뉴이티를 드시건 내 노후 자금 정말 소중한 돈인데 믿고 맡겨도 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크레딧 레이팅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군데 회사에서 모두 다 똑같이 최고 등급, 트리플 A건 A 뿔뿔이건 뭐 A 스몰 A건 동일하게 최고 등급을 받은 회사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뭐, 예, 2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소개하는 회사고, 다른 회사는 뭐 개인적으로 나중에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크레딧 레이팅이라는 거는 특히 노후 자금을 내가 맡길 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최고 등급을 숫자로 환산해 보면 이제 100점이죠. 100점이고 등급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다른 회사는 98점 이렇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표현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너무 딱 맞았어요. 갑자기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추락하게 됐어요. 높은 데서. 그래서 산소 마스크가 뚝 떨어지는데 2개가 떨어졌어요. 하나는 100점이고 하나는 98점이에요. 100점짜리는 내가 100번을 써도 이게 실수가 없는, 계속 산소가 100번 나오는 마스크고, 이거는 98번은 나오는데 2번은 안 나와요. 그럼 어느 거를 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100점짜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노후 자금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내가 맡기는 그 노후 자금 은퇴 플랜이 어느 회사에 맡겨지는 거냐를 반드시 아시고 본인이 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 추락 얘기가 나왔고요. 이거는 뭐 회사별 그런 얘기에 지나가고요. 그리고 또 배당금인데요. 10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가 미국에 15개가 있습니다.
근데 15개 중에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회사 이름을 들어보면 듀퐁, 제너럴 밀스, 블랙앤데커, 엑슨모빌, 일라이릴리는 제약회사고요. 프로터앤금블은 다 아시죠? P&G, 그다음에 코카콜라 또 1893년부터 지금까지 10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코카콜라 주식을 장기 보유하잖아요. 콜게이트도 1895년. 이 회사들은 다 상장회사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뉴욕라이프는 상장회사가 아니에요. 뮤추얼 컴퍼니라고 해서 그 고객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외부 주주가 없어요. 그러면 뉴욕라이프도 100년 이상 지급했느냐? 했으니까 제가 여기 썼겠죠. 뉴욕라이프가 처음 생긴 게 우리나라 광복절이 몇 년인지 다 아직 안 잊어먹으셨잖아요. 1945년이죠. 그때보다 100년 전에 생긴 회사입니다. 1845년. 그리고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8년 지난 다음부터 1853년인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64년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시장에서 믿을만하고 하니까 이제 크레딧 레이팅이 다 AAA를 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기는 금융회사도 그 회사의 그 히스토리와 배당금을 지금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배당금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를 아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비즈니스 하시기도 힘드신데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플랜 짜는 거는 이상엽 회계사님이 해주시고, 가장 좋은 프로덕트를 넣는 거는 저나 다른 오늘 모시고 온 에이전트들이 추천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두 가지만,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건 자영업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건 똑같아요. 내가 은퇴 자금을 모으려면요,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방법 그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모입니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가요? 여태까지 해오던 방법을 똑같이 하면서도 뭔가 나는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저축을 못하냐면은 월급을 받으면 일단 나갈 거 먼저 생각해요. 집 렌트 모기지 내고 차 보험료비 많이 나가는 거, 뭐 놀 거 다 놀고 돈 좀 남으면 저축할까 이러거든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안 모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 노후 자금 준비는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내가 내 비즈니스 한 달 인컴이 얼마면 그 중에 몇 퍼센트는 저축하겠다 결심을 하지 않으시면 이게 안 모입니다. 통계적으로 20대 30대 때부터 내 노후 자금을 준비를 하려면은 자기 1년 인컴의 15%를 저축을 하면 된다고 하고요. 50대가 돼서 늦게 시작했다 그러면 자기 1년 인컴의 30%를 저축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여태까지 생활하고 있던 수준의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늦었죠? 젊은 분도 좀 오셨지만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제일 빠르니까 내가 얼마 정도를 저축하겠다. 이제 그거를 이상엽 회계사님이 비즈니스 이제 그 텍스 리포트를 보시고 이 정도는 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보내주실 거고요. 먼저 저축을, 나한테 돈을 쓰는 저축을 먼저 하고 이런 걸 써야 마지막에 이런 걸 줄일 걸 줄이지 않겠어요. 극장 가는 거 줄이고 외식하는 거 줄이고 그러겠죠. 그래서 소득이 같더라도 지출의 패턴을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노후 준비, 은퇴 자금 준비를 할 때도 그냥 일반적인 재정 계획의 원칙을 따르셔야 됩니다. 이것을 파이낸셜 플래닝 피라미드라고 그려봤는데, 이게 라이프 사이클하고도 비슷하죠. 우선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이 부분을 빠뜨리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비즈니스 하시고 뭐 직장생활 하시는 거에 바쁘셔가지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전혀 라이프 인슈런스가 없으신 분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미국 전체 통계로도 40%가 아무런 라이프 인슈런스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 중에도 그걸 적용하면 40%는 아무것도 없으실 텐데, 없으신 분은 빨리 이거부터 텀 라이프부터라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제 시간 여유를 좀 가지시고, 하지만 금년은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설명하시겠지만 이제 12월 중에 빨리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축적한 돈을 나중에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뭐 롱텀 케어나 그다음에 노후 연금 같은 걸로 배분하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는 상속 플랜까지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전체 단계에 있어서
CPA분, 그 다음에 이런 그 어떤 금융상품에 대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법률적인 문제, 변호사, 이 세 분하고 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유기적으로 잘 짜여진 팀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성현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있고, 잠깐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인구 변호사님, 잠깐 인사만 하시고, 예. 네, 저희가, 네, 김인구 변호사님 다 아시죠? 라디오. 예,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상속 플랜과 여러 가지 모든 그 재정 관리에 있어서 어떤 그 법률적인 문제까지 같이 팀이 돼가지고 조언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거 행동경제학, 이거는 신문지상에 많이 보셨는데, 금년도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시카고 대학 비즈니스 스쿨 거기 교수이신 리처드 세일러 교수님이 이제 수상을 했는데, 그분의 연구 분야는 행동경제학이에요. Behavioral Science Economics라고 해가지고, 원래 전통적인 경제학은 뭐 저도 뭐 중고등학교 때 정치경제도 배우고 대학교 때 뭐 경제학 원론도 배웠지만, 모든 인간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한다, 이게 대전제 조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안 그렇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실질적인 인간 행동이 그 경제 행위를 결정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합리적인 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에서 떠나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거 세 가지를 중요한 내용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업이나 재산 증식에 투자를 할 때 손실의 가능성에 염두를 두지 않고 지나치는 확신과 성공에 집중하는 애니멀 스피릿.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애니멀 스피릿이 발휘가 돼가지고 2000년도에 막 그 IT 기업이 막 그 주가가 올라갈 때 너도 나도 뭐 거기 투자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버블이 나니까 2000년에 그 나스닥이 무너지면서, 그때 제가 한국에 있었는데, 저도 한국에서 닷컴 기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닷컴 버블이 있었고, 2008년에는 하우징 버블,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지나치게 그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생각하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 중에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내 은퇴 준비가 중요하냐, 지금 비즈니스를 더 확장하는 게 중요하냐, 한번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현 회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지금 인컴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텍스를 많이 내셔야 되는데 리타이먼트 플랜을 안 하시고 텍스 낼 건 내고 그냥 남는 돈으로 내가 내 사업 확장하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더 리모델링하고 뭐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소득과 관계없이 자기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다음에 자기 과시,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품구입과 소비를 결정한다. 대표적인 게 과소비, 뭐 명품, 저는 그 명품 사는 분하고 뭐 이런 고급차 사는 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소비 행위를 결정하는데 항상 합리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그분의 얘기고요. 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은퇴자금 준비와 관련이 됩니다. 현재 갖고 있는 소유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거, 현재 내가 생활하는 거가 더 중요하지. 뭐 은퇴하면 나 한 20, 30년 더 후의 일인데 뭐 그때 와서 생각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보다는 현재 내가 소비 생활 이런 거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리타이먼트 플랜도 일단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게 해놓고 본인이 원하면 안 하게 하는 쪽으로 뭐 이런 쪽도 이제 지금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앞에 얘기한 거 다 잊어먹으셔도 되고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후자금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그다음에 똑같은 얘기지만 부동산 같은 자산보다는 은퇴 후에 내가 매년 필요한 돈의 그 캐시플로우, 매년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아까 뭐 집에다가 돈 다 집어넣는, 그리고 남는 돈 있으면은 렌탈 프로퍼티 하나 더 사고 더 남으면 하나 더 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상훈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그런 리타이먼트 플랜은요, 텍스 디덕션 되고 텍스 디퍼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노후 자산 축적에는 최고의 기회라는 겁니다. 굳이 이 플랜을 떠나서 따로 투자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법에서 허용한 이 플랜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노후 자금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 급여 생활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기회가 좋으신 거잖아요. 급여 생활자는 뭐 401k 한도도 있고 뭐 많이 한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가 굉장히 더 좋죠. 그 다음에 그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설계할 때는요, 물론 여기도 많은 회계사님들 계시지만 제가 이상엽 회계사님과 같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그 복이 많아서 이상엽 회계사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CPA 플러스 TPA, TPA라는 분은 Third Party Administrator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어떤 회사의 그 종업원 뭐 센서스라든지 이런 걸 다 분석하고 그다음에 IRS 규정에 다 맞는지 그것을 봐주는 분이기 때문에 CPA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CPA, TPA, 그다음에 그 금융 상품을 선정하는 저 같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뭐 다른 말로 해서 에이전트, 이런 사람들 3명이 정말 잘 조화가 돼야 가장 좋은 설계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감히 제가 복이 있으시다고 우리 이상엽 회계사님으로부터 플랜을 하시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플랜이 한번 설계된 다음에 실제로 돈을 실제로 넣을 때는 그때는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같이 오신 뭐 에이전트 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 어느 회사의 것이냐, 그 회사의 크레딧 레이팅, 그다음에 배당금 히스토리,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 이런 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그 은퇴자금, 노후자금은 개런티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개런티 되는 상품은 소셜 시큐리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어뉴이티와 홀라이프 이것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지금 소셜 시큐리티가 현재 1인당 평균 1,300불 뭐 몇십 불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런데 물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천국 가실 때까지는 소셜 시큐리티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이제 이상엽 회계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금년에 저희가 서둘러서 급하게 사실은 텍사스에서 이걸 먼저 했었는데 조지아는 내년에 할까 하다가 그래도 아직 기회가 좀 있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더 소개를 해드리자.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급하게 12월 2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주일, 다음 주 일주일 동안에 빨리 상담을 하셔가지고 플랜을 설계를 하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돈을 넣는 거는 일부는 금년 말, 나머지는 내년 3월 15일 텍스 신고인가요? 그때까지만 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설계를 먼저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넥스트 스텝은 이제 이상엽 회사님이 더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원래는 그림이 하나, 이거는요 제가 그 학자금 세미나 때 썼던 그림인데, 사실은 이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통해서 CPA님하고 저 어떤 어드바이저들이 이렇게 다 판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비즈니스 오너나 그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또 드시면 되는데, 아까 행동경제학에서 나온 것처럼 요 파이 조금 띄어서 종업원 주는 거 싫어서 안 하겠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정부에서 허용하는 잘 차려진 파이, 밥상이라고 해야겠네, 한국말로. 이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누리시고,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도 계속 그런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서 부가 창출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